아, 음, 수목 관리학이 그전에는 40문제였었는데 요새는 25문제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뭐 줄어들긴 했는데 농약 비중이 뭐 항상 10문제 정도 나는 것 같아서 농약 음, 부분은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101번입니다. 수목 상처 치유 및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술피가 보존되어 있어야 유압 조직이 형성될 수 있다. 맞죠? 내수피가 뭐예요? 외수피, 내수피 이렇게 구분했는데 내수피가 형성층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쪽에 있어 네, 세간부 있고 그래서 여기가 보존되어야 유압제도.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빈 상처에 부착할 수피 조각은 못으로 고정하고 맞아요. 이거 이제 네, 수피를 네, 이제 큰 상처 같은 경우는 이제 못으로 이렇게 고정시키거든요. 근데 건조시킨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약간 건조시키면 큰일 나죠, 이게. 그래서 햇빛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고, 수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안 날아가게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뭐, 바셀린 같은 것도 바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 면적의 2배 이상 수피를 제거한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해설에 있는데 이제 나무가 이제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큰 상처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표면, 그 상처 부위로부터 한 2cm 정도 이렇게 이걸 이제 깨끗이 정리해서 이렇게 한 2cm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인공수피를 이제 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그러니까 한 2cm 네, 정도 이렇게 띄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으로 이런 거 다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잘라냅니다. 골고루 수피를 이제 이렇게 벗겨내는 거죠. 거친 부분을. 그 다음에 2cm 정도 이제 해서 벗겨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맞게 여 길이에 맞는 딴 나무에서 벗겨낸 거를 갖다 이렇게 감싸서 못이나 이런 거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들뜬 수피는 제자리에 고정하고 햇빛에 비추게 투명 테이프를 감싼다. 햇빛을 가려야 됩니다. 건조하지 않게. 그래서 수피 이식이 끝나면 젖은 천으로 패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그늘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수피 이식은 형성층의 세포 분열이 왕성한 봄에 실시할 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새순에 붙어 있는 강한 가지를 이용해서 넓게 격리된 수피를 연결한다. 에, 이제 새순에 붙어 있지 않은 건강한 나무에서 그러니까 새순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건강한 나무에서 벗겨온 게 좋고요. 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쉬운 거니까. 지문이 그다음에 주피는 코르크 조직에서 조피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유관속 형성층보다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한번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번에 한 건데 수피가 있는데 외수피, 내수피가 있습니다. 외수피 벤 바깥에 있는 게 저기고요. 내수피에는 코르크총하고 체간부가 있고요. 그 밑에 안쪽으로 형성층, 변제, 심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는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102번입니다. 토목 공사장의 수목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설명. 그래서 바람 피해가 예상되면 수관을 축소한다.
토목공사장 같은 데 수목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걸리적거리잖아요. 막 그 고가차들도 막 다니면서 뭐 이 수관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지 피해를 안 보겠죠. 그래서 이 위쪽을 수관을 축소하는 게 좋고요. 햇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늘에 있던 줄기는 마대로 감싼다. 이 줄기, 숲이 피소 네. 같은 거 영향 없도록 전번에 백색 페인트라든가 뭐 마대 같은 거로 감싸서 여기 이제 공사장 같은 데는 그늘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피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줄기를 약한 줄기를 가진 수피를 갖고 있는 그런 수목들은 마대로 감싸줍니다. 부득이하게 중장비가 이동하는 곳에서는 지표면에 설치한 유공철판을 제거한다. 틀렸죠. 이런 걸 놓고 다밥이 되잖아요. 중장비가 막 이렇게 다니게 음, 되면 나무 옆으로 되니까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이게 안 다밥되는 걸 분산시켜야 되죠. 그죠? 이게 땅이 다밥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음, 유공철판을 나서 다밥을 방지합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수간폭 내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주변에 울타리를 보호철망을 쳐놔야 되겠죠, 그죠? 철망이 이렇게 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철망 쳐서 나무 쪽으로 피해가 안 가게끔 하고 보존할 수목에 도움이 안 되는 주변의 수목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밑동까지 바짝 가르거나 뿌리까지 제거해서 예, 이게 저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수목 상태에 따른 피해 발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동을 휘감는 뿌리가 있으면 바람 피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휘감는 건 뿌리가 휘감는 건 뭐예요? 이 공간이 보통 이렇게 도로가 같은 데 보면 뿌리가 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이렇게 이제 도로 이렇게 차단막이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쪽을 뻗지 못하고 자기 이 저기를 감쌉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주변에 도로가 가면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뭐 잘라든지 그러면 이게 자기 몸을 감싸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약해진 거죠. 이게 균형도 못 잡고 뿌리가 음, 뻗어서 저번에 얘기한 뭐 심장근 같은 것이 넓게 펴져 갖고 초살도를 음,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네. 이제 이 피해가 바람 같은 게 불면 이게 뿌리를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까 쓰러질 가능성이 음, 많습니다. 줄기 한 곳에서 가지가 밀성하면 가지 수피가 함몰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줄기에 이렇게 보시면 왜 이렇게 여기서 막 그 밀생에서 나오는 거 있죠? 가지들이. 뭐 음, 전정을 잘못했거나 그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이 나중에 썩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 수피가 함몰할 가능성이 높다. 들어갈 음, 없다라는 얘기고요. 음, 그 다음에 가지가 줄기에 둔각으로 자라면 겨울에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둔각하고 예각 개념 아시나요? 이거 한번 그림을 보더라고요. 네. 얘들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었죠.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뻗었어요. 그죠? 이런 거. 네. 얘가, 반면에 얘가 조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음, 요런 거를 예각이라고 그래요. 90도보다 이 작은 거.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봐서 작은 걸 예각. 이거보다 큰 거, 90도다 약간 큰 거 있죠. 90도보다 축 둔각, 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둔각입니다. 이 둔각. 둔각의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둔각으로 돼 있어요. 그럼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눈 미끄러지니까 좋죠. 이렇게 예각으로 돼 있는 건 네네. 위험하겠죠. 그죠? 가지가 막 음,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각으로 자라면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돼야 되고 둔각으로 자라면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수관에 큰 공동이 있으면 썩은 구멍이 있으면 수관 하중 감소로
바람의 피해 강성이 크죠. 크다. 수간에 공동이 있으면. 그다음에 음파로 줄기를 조사하여 음파가 목재에 빠르게 통과하는 부분이 많으면 부러질 가능성이 크다? 전번에 맞습니다. 얘기했죠. 아, 예? 음, 이렇게 피쿠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음파로 측정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다 못을 이렇게 박거든요. 못을 8개인가 이렇게 박아요. 사방으로 같은 간격으로. 이제 장비가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 이쪽 이제 선으로 쭉 한 군데를 모으는데 여기서 치면 음, 음파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전달이. 그런데 이게 쌩쌩한 나무면 이 음파가 빨리 그 전달을 해요. 근데 썩은 부분이 있어요. 공기층이 있다. 썩었어요. 이 중간이. 그러면 음, 음파는 천천히 가요. 여기서 쏴보고 이쪽 반대편, 이쪽에 쏴서 음, 반대편 이렇게 음파를 넣으면 이 음, 매질이라거든요. 이 나무에 에, 쌩쌩한 나무는 단단하기 때문에 음파가 빨리 진행하고 이 썩은 네, 부분은 천천히 지나가요. 그래서 빠르게 통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부러질 가능성이 커요, 적어요. 적어요. 아, 썩죠. 여기는 이건 네, 썩으면 이 공기층이 있으면 느리게 간다니까요, 음파가. 음,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해서 틀린 거죠, 5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부분. 해설은 수목관리학은 그래도 그냥 뭐 이해할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상식 수준으로 있으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성률하고 밀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비파괴적이다. 이게 이제 단층, 음파 측정은 비파괴적입니다. 그 뭐 자르거나 이러지 않고 부패라든가 공동 여부를 측정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음, 색깔을 보고 하거든요. 파란색, 분홍색, 인데 녹색이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갈색, 검은색이 건강한 부분이에요. 파란색, 분홍색이 뭐라고요? 부가 심한 곳이에요. 아까 천천히 간다는 부분이 파란색, 음, 분홍색으로 나타나고요. 진행되는 건 녹색, 그다음에 갈색, 검은색 이런 건 건강한 나무라고 알아두시면 음,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음, 그다음에 제시된 나무 수종의 양수를 고르는 거예요. 양수음수. 전번에 생리할 때 또 골랐었죠. 수목 관리학하고 음, 비슷하게 나옵니다. 애우시라고 그랬어요. 나구송, 양수죠. 농나무, 네, 음수입니다. 농나무. 음, 해양목, 음수입니다. 음수, 느티나무, 양수죠. 양수, 비자나무, 음수, 사철나무, 음수입니다. 음수, 그래서 다 고르시면 되겠죠. 예, 해설 보시면 해양목 극음수입니다. 사철나무도 이런 게 중요하죠. 그죠? 사철나무 그 음수는 농나무, 비자나무 얘들은 그늘에서 좀 잘 자라고 양수는 느티나무, 나고성 이런 거는 햇빛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음,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애우시라고 그랬어요. 음, 극음수하고 음수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극음수는 정광의 1에서 3% 생존이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한 비자, 금속, 남백, 주목 잘 나오죠. 해양목, 사철, 호랑가시, 굴거리, 백리향금, 식나무, 황칠, 음수입니다. 3에서 10% 정도 생존 가능하고요. 가뭄비, 비자, 솔송, 전나무 이런 것들이 음수입니다. 화살나무, 너도밤나무, 농나무, 단풍나무류, 서, 송화학, 칠엽수, 한박꽃나무, 개시당, 생강나무, 매자나무 이런 게 있습니다. 양수, 극양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극양수 60% 이상 이해야 됩니다. 버드, 자작, 북나무, 포플러, 두릅나무, 예더, 대왕성, 방커스, 낙엽성 이런 것들이요. 105번입니다. 디나무 가지를 남겨고 이제 길게 남겼어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정도 자른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가지를. 이게 이제 썩어 들어가겠죠. 음, 이 남은 가지에서 지금 원줄기까지 부패되고 있다. 이게 여기까지 침투해서 썩고 있어요, 지금. 음, 전정을 잘못해서. 왜 원인이 뭐예요? 전정 상처가 유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 위에서 네, 이 가지를 자르려면은 요 지피용기설 있죠. 이게 쏙 들어간대. 그죠? 이 네네. 줄기하고 지루, 가지, 예, 지피용기설이죠. 일단은 요쪽 쏙 들어간 부분, 요 지피용기선, 줄기하고 네, 여기는 지피용기선. 지피용기선, 그다음에 여기 가지하고 줄기 지탱해주는 지룡, 그죠? 요 밑에 이렇게 볼록 지중, 나온 거, 네, 지룡 네네, 가지깃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룡, 네, 가지기, 가지깃 똑같은 얘기고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음, 양쪽으로는 볼록 나왔죠. 지중, 여기에서 네, 90도를 잘라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룡도 살려주고 음, 그렇게 해서 잘라주면 이게 부패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잘라주면 부패가 안 되는데 여 위에서 음, 이런 그 전정 그 MPT 그거를 규칙을 안 지키고 위에서 잘라서 여기서 썩기 들어갔다. 음, 상처가 유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음, 유압 조직이 네, 나발라서 여기서 이렇게 갤러스 형석이 지는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는 어, 다른 항목까지 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그,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다 아셔야 되고요. 전번에 과민성 반응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과민성이라는 게 음, 뭐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하게 나무의 반응하는 거, 예, 산리실상 같은 경우는 음, 이 온몸에 이제 전신으로 내가 병원균이 들어왔어 그러면 온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기 더 번지지 음, 않게끔. 그게 뭐 과민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 106번입니다. 수목의 다듬기 전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전정 시기 꼭 나오죠. 전정 시기 꼭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해설. 봄에 꽃이 피는 것들은 꽃이 떨어지고서 바로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 춘기 전정하는 게 있거든요. 뭐, 뭐 소나무 같은 종류 침엽수는 이제 순지력 순이 막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예, 몇 개 정도 뭐 이렇게 5개 6개 막 나오면 한두 개만 남겨놓는 그런 거 순지리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꽃 피는 거 있잖아요. 꽃, 네, 철중, 목련 이런 것들은 꽃이 지고서 바로 꽃눈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꽃 전정을 하려면 꽃눈이 생성되기 전에 바로 꽃이 진 후 바로 전정을 해야지 다음에 그제 이제 꽃눈을 바로 전정한 후에 꽃눈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견뎌서 다음에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진 후에 바로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좀 유의해서 보시고요. 하기 전정은 뭐 강전정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일반 수목에서 도장기, 포복지, 맹아지 이런 건 해주면 좋고, 뭐 가을에는 이제 강전정은 왜 동해 피해가 되고요. 상록화렵수는 남부지방에서만 전정하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일반 교목들은 굵은 가지 전정 수영잡기에서 하는 거고, 내한성 수종에 대해서 강전정해도 됩니다. 겨울에. 예, 그래서 이런 거 주의 깊게 보고 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봄꽃은 철쭉류 뭐 이런 것들은 꽃이 진후 7월 이전에 하는 게 좋다. 목련꽃도 5월 상순에서 중순, 등나무도 5월 뭐 이쪽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니까 빨리 풀으려면 향나무는 어린 가지를 여름에 전정해도 된다. 맞죠? 아까 봤죠? 향나무 같은 거는 어린 전정되고 무궁화는 4월에 전정하여도 얘는 늦게 피잖아요. 거의 여름에 막 한여름에 음, 꽃이 많이 피니까 4월에 전정해도 당연히 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측백나무는 당년지를 늦봄에 잘라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아까 겨울에 늦봄에 잘라서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백목련하고 등나무는 백목련은 등나무 개하기 전에 전정하면 다음에 꽃을 볼 수 없다. 백목련은 지금 아까 해설이 좀 약간 미흡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목련꽃의 분화 시기는 5월 상순이에요. 등나무는 5월, 6월에 개화 후 꽃이 생기에요. 바로 꽃눈이 다음에 음, 그래서 백목련은 등나무 개하기 전에 전정하면 다음에 5, 6월이니까 어떻게 해요? 개화하기 전에 백목련은 개화하기 전에 전정하면 다음에 꽃을 볼 수 있죠. 그죠? 5월 상순이고 5월 상순이니까 얘가 등나무 개화 전에 전정하면 꽃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약간 어렵죠. 잘 생각하시면 5, 6월. 음, 중부지방에서는 소나무의 적심을 잎이 나오기 전에 5월 중하순경에 실시한다. 적심. 아까 얘기했죠. 적심. 순자르기 5월. 그 다음에 107번입니다. 제시된 내용 중 품목의 일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어릴 때 잘 재죠. 어린 나무, 그죠? 어릴 때 이식이 잘 됩니다. 맞죠? 네, 성공을.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지주목을 5년 이상 유지해요? 틀렸습니다. 맞아요. 2년으로 돼 있어요. 2년. 2년. 지주목은 2년. 음, 그 이상 되면 네, 있잖아요. 진짜 그 줄기를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생장이 활발한 시기에 이식한다. 맞죠? 생장이 활발할 때 이식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융기모는 휘감는 뿌리를 절단한다. 맞죠? 휘감는 뿌리 아까 얘기했죠. 예, 굴치 전에 수관을 고우제로 피복한다. 굴치 네. 전에 수관을 보호제로 근데 굴치 전에 이식은 네, 휴면기에 하는 거 아닌가요? 이식을 이식을 휴면기에 해야죠. 저기 나무가 활발하지 않을 때. 항바람 시기 때 휴면할 때 참 죄송합니다. 네, 네, 휴면할 때 네, 이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활발할 때 네, 한다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네, 어린 나무에 이식해야 되고 지주목은 2년, 휴면할 때 이식해야 되고 네, 용기물은 삐 감는 걸 절단해야 되고 네, 굴치 전에 수관 피복제로 해야 되고 그죠? 그 네, 답은 3번이 되겠고 이식 시기 다시 보겠습니다. 휴면할 때 이식해야 돼요. 참 제가 자꾸 헷갈렸어요. 네, 뿌리가 휴면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겨울적 휴면 상태일 때 뿌리는 보통 토양 온도가 5도 이상 상승할 때 비로소 자라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때 에, 겨울 눈이 트기 2, 3주 전에 새 뿌리를 만들기 시작할 때 요때 휴면기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처 보호와 증발 수관 새끼 마대 이런 거로
수분 증발, 일소 현상, 병충해 치매 등으로 수간 이제 보호해주고 과습에 대한 저항성이 큰 수종으로만 나열된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방화수, 뭐 과습에 저항한 거, 내음성이냐, 음, 양, 뭐 양성이냐, 뭐 그렇겠죠. 요런 거 과습, 뭐 이런 거 저항성. 수목 관리는 요런 거를 많이 애우셔야 돼요. 그래서 애우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아는데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다 애워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습에 강한 것들 해보겠습니다. 나구송, 이건 기금 같은 게 있어서 잘 자라죠. 메타세콰이어도 수분이 많은 데서 잘 자랍니다. 기lum나무, 느티나무, 물풀에 용버들, 똑같이 나왔네요. 오리나무, 버드나무, 포플러, 단풍나무, 버즘나무 이런 게 지금 호습성이라고 해서 습한 데서도 잘 자라고요. 잘 음, 견디는 것도 약간 비슷하죠, 그죠? 내습성도 견디는 거고 내건성 음, 견디는 거 이렇게 애워두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구송, 과습에 네. 강하죠. 벚나무요? 예, 약해요. 과습에 약합니다. 예, 그죠? 음,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사시나무는요? 사시나무 강하죠. 과습에. 전나무는요? 전나무는 여기 보시다시피 내건성입니다. 얘는 과습에는 약합니다. 오리나무 음, 강하고요. 버드나무 강하고 그다음에 곰솔 약, 어떻습니까? 약해요. 내건성이가지 과습에는 약합니다. 예, 아카시나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좋고 호습성. 충칭나무도 습한 데서 좀 자랄 수 있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곰솔, 아카시, 층층나무가 좋고요. 과습에 잘 견딥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나구송 잘 견디고요. 물풀에 잘 견디고 오리나무 이게 잘 견디고. 살균제. 네, 잘 견디는데 호습, 예, 호습이고 이건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네. 답은 3번으로 나왔네, 그죠? 헷갈리네 이것도. 좀 내건성, 호습성 좀 구분해서 이제 외워두시고요. 이건 따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109번입니다. 수목에 필요한 무기 양분의 철에 대한 것도 나왔죠, 그죠? 토양학도 나오고 생리학에도 나오고 이렇게 막 합니다. 1번, 엽록소 생성과 호흡 과정에 관여한다? 예, 맞습니다. 엽록소 네. 생성할 때 하고 호흡할 때도 철이 관여합니다. 토양에 과잉되면 수목의 인산이 결핍될 수 있다. 네. 이해됩니까? 왜 결핍이 네. 돼요? 철과 알루미늄하고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음, 인산이 이제 산성 철이 많아진다. 토양에서, 그러면 이 인산은 철하고 붙으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네네. 고정이 되니까 수목은 인산을 흡수할 수가 없죠, 그죠? 맞는 지문이고요. 결핍 현상은 알칼리성 토양에서 자라는 수목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렇죠? 전번에 했죠. 네. 산성에서 얘가 잘 유효된다고 그랬죠. 잘 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성에서는 유효한데 알칼리성에서는 얘가 이게 잘 녹지 않습니다. 이온화가 안 돼서 음, 알칼리성에서는 이 철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수목이 알칼리성 토양에서 자란다고 그러면 철이 결핍돼요. 왜요? 잘 알칼리성에서는 녹지 않는다니까요. 산성에서만 녹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4번 네네네. 결핍되면 침엽수와 하렵수 모두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예, 맞습니다. 이거 철이 결핍되면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음, 체내 이동성이 낮아.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죠? 네네.
성숙한 잎에서 먼저 나타나는 게 어린 잎부터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5번 네. 답이고요. 어린 잎부터 나타납니다. 철과 뭐가 있었어요? 철과 칼슘, 칼슘. 붕소 이렇게 있었고요. 네. 이제 또 대기 오염 물질의 오존하고 펜에 대한 이제 여기 자주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오존 이제 외워두셔야 됩니다. 오존 펜. 저는 오존 생각하면 약간 주근깨 같은 거 생각했고요. 펜은 후라이팬, 청동팬 같은 걸 생각했어요. 청동팬. 이거는 이거 오존은 그래서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오존은 책상 조직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펜은 해면 조직에 많이 피해 줍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생리에도 나오고 뭐 음, 관리학에도 음, 나오고 막 토양학에도 나오고. 오존은 책상 조직에 펜은 해면 조직에 피해를 줍니다. 네. 그다음에 오존은 어린잎의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 저항하므로 얘들은 오존은 성숙한 잎에서만 성수기. 나타납니다. 음, 폐는 미숙한 잎에서만 어린 잎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음, 오존의 피해는 화렵수에서는 황백 현상, 적색화 현상, 그다음에 위디 표면에는 표백화 이렇게 점점점 이런 게 나타나고요. 침엽수에서는 괴사, 황화 현상, 반점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존의 감수성이 강한 거, 오감. 네. 뭐라. 감수성 수종. 오존의 감수성이라는 게 뭐예요? 오존에 약하다는 거죠. 오존에 약하다. 네. 네. 저항성은 이제 오존에 알아. 견디는 강한. 거죠. 예. 견디는 네. 건데, 아까 이제 생장이 느린 수종이 그게 저항을 하고요. 잘 오존에 음, 약한 것들은 생장이 빠른 거. 그래서 음, 느릅나무, 포플러, 단당풍, 왕벗, 능수버들, 목련, 느티, 자기, 개나리 이거 있고요. 잘 견디는 거는 뭐 소나무, 곰솔, 전나무, 은행나무, 삼나무, 화백, 낙엽송, 롱나무, 소기, 가시, 가뭄비 등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존과 폐는 황산화물과 탄화, 수소의 광화학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거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여기 해설 보시면 네. 오존은 질산화물의 자외선이 이 산화되면서 발생합니다. 뭐냐고요? 오질자. 오존은 질소화합물입니다. 음, 질소화합물이 폐는 질소화합물과 탄화수소, 펜질탄은 자외선에 의해서 뭐요? 질소산화물이죠. 질소산화물 그죠? 음, 질소산화물이 자외선, 오존은 자외선, 폐는 질소산화물이 뭐예요? 탄화수소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오존은 어디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색상 조직. 오책, 오책, 칠. 펜에면, 고체, 펜에. 오책, 펜에면, 오책, 네. 책상 조직, 펜은 해면 조직, 펜에. 오존은, 오존은 성숙잎, 오존은 성숙잎, 펜은 어린잎, 그죠? 예. 이 피해가 심한 거예요. 감수성이 큰 거죠. 그것도 틀렸죠, 음, 그죠? 오존은 성숙의 한 잎. 폐는 어린잎에서 피해가 먼저 강하게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와 왕벚나무는 오존 감수성 수종이다. 음, 느티나무와, 느티나무, 느티나무와 왕벚나무는 느릅나무도 이제 느티나무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감수성이다. 오존의 감수성이다. 다 대신 은행나무와 삼나무는 저항이다.
생장이 천천히 크는 거는 저항이고 빨리 자라는 거는 감수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의 피해 증상은 엽록척에서 백색 반점이 아니고 표백화라고 그래갖고 에, 전문이 이거 나타납니다. 표백화 현상. 오존 평생 화렵수에서는 황백화, 적색화, 잎 위디 표면에는 표면화 이제 반점이 나타납니다. 누렇게 반점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침엽수에서는 괴사, 황화 현상, 반점, 외성, 황화 이런 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래서 틀린 거네, 그죠? 나타나는데 이 백색도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죽은 깨 모양, 뭐 죽은 그 뭐지? 검은 반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제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111번. 제설염은 어떤 때 일어나는 거죠? 눈 왔을 때. 겨울에 뭐 또, 길에다가 눈을 막 뿌리는 게 그런 게 제설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피해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 땅은 토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투 포텐셜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와. 암투 포텐셜이 내려가죠. 내려가죠. 왜냐하면 용질이 네. 있기 때문에 용질 그 제설염에 있는 뭐 연마소.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땅속에 들어가니까 네. 포텐셜이 그 삼투 포텐셜이 0이었던 것이 순수한 물만 있으면 0이었던 것이 이런 소금기 같은 게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잖아요. 삼투 네. 포텐셜이 높아야지 토양이 높아야지 높은 데서 뿌리 쪽으로 양분이 이동하는데 물 같은 수분 같은 게 이동하는데 네. 낮아지니까 이동을 못하고 결국은 뿌리는 양분 수분을 흡수를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제설제염은 이제 그 엽육 조직 뿌리 같은데 염이 축적되고요. 그러면서 잎이 개사하거나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이제 바람에 날리고도 막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잎에도 묻거든요. 그러면 엽육 조직에 잎에도 이제 탈수 현상이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염류 직접되면은 수분 포텐셜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수분 네. 포텐셜이 감소입니다. 그래서 탈수 현상, 얘들은 나무는 수분 양분을 못 빨아들이기 때문에 탈수 현상 초래해갖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바깥은 이제 봄이 됐으니까 따뜻해서 막 증발을 하는데 뿌리에서는 뭐 이렇게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탈수 현상이 음, 일어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설제 피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공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생장도 주쇠되고 이제 수세도 저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알칼리화 되겠죠. pH가 높게 되겠죠. 그다음에 높게 되면 어, 철 성분은 어떻게 돼요? 결핍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커피요. 네. 알칼되면 네. 되고 뭐 수세 약해지고 잎의 가장자리가 타들어갑니다. 올해 5월 달인가 6월 달에 성남에 그런 게 많다고 그래갖고 갔었거든요. 정말 길 가로수 막 느티나무들이 거의 죽어가고 음, 특히 그 버즘나무들이 막 이렇게 음, 죽어가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무튼 제설제 피해 방지책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납니다. 어떻게 음, 방지하느냐. 토양 산도 교정해야 되겠죠. pH 적정 수준으로 교정해야 되고
환토라든가 객토. 그런데 뭐, 어렵죠. 이 환토, 객토. 근데 이게, 염류 이렇게 바꿔주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뭐더라? 그거, 이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뿌려주면 좀 나지나 보더라고요. 통기성, 배수성 개선하고, 유기물 자재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는 수관 전체의 90% 이상 피해를 받으면 고사할 수 있다. 예. 피해를 심하게 받으면 말라 죽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낙엽 하류수에서는 잎 전체는 새싹이 자라면서 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렵수 같은 경우는 침엽수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데 낙엽 하력수는 잎이 나야 됩니다. 싹부터 이게 약간 타들어가는 모습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제설염을 뿌리기 전에 수목 주변에 토양 표면에 비닐을 멀칭해 주거나 뭐 찍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줘서 음, 수목 쪽으로 튀어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상록수는 겨울철에 증산 억제제를 평소보다 적게 뿌려줌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겨울철에 많이 증산 부르셔야죠. 억제를 많이 뿌려야 되죠. 그죠? 증발이 안 되게. 상록수 같은 음, 경우는 겨울에도 뭐 호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기공도 막 열고 그러면 결국은 음, 많이 뿌려줘야 되죠. 평소보다. 음, 그다음에 수액이 위로 곱게 상승하는 수종은 흡수한 뿌리와 같은 방향에서 피해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건 뭐예요? 수액이 곱게 상승하는 수죠. 항공제. 그죠? 항공제, 하렵수 이런 거가 네. 똑바로 올라가서 음, 그 길가 쪽으로 피해를 많이 그런 거는 금방 나타나요. 길 바깥 쪽으로는 피해가 적은데 뭐죠? 도로 가까운 데 있는 거, 제설 음, 피해를 많이 본 쪽은 이제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침엽수 같은 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돌아서. 네,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피해가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상록수는 음, 어떻게 해요? 전체가 피해가 나타나고 화렵수는 상승 방향이 똑바르니까 곱게 올라가니까 같은 방향에 피해가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산불 또 나왔죠. 산불. 산불 같은 건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번에 10회, 11회 할 때 이제 했던 건데, 그때보다 또 용어들이 더 들어갔습니다. 산불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산불의 3대 요소는 뭐예요? 연료, 열로, 열, 공기. 공기.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3요소는 연료, 지형, 기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형은 불의 확산 속도는 이 경사지가 좀 급한 데가 평지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3배 정도. 네. 이렇게 비탈진 음, 곳이 많이 번져요. 빠르게 막 이렇게 타들어간답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3배 정도, 30도 정도의 급경자시에서는 평지보다 3배 정도 빠르게 확산되고요. 산불 종류는 지표화, 그러니까 지면에서 이렇게 타는 게 있고요. 수관화라는 건 나무의 위쪽에서 줄기. 잎사귀 막 이런 우거진데 그쪽 막 타는데 아니, 줄기가 타는 거고요. 수관은 이제 네. 이쪽 잎사귀 잎이 쪽을 타는 타는 거. 거고요. 지중화는 땅 속에 이제 이렇게 땅 속에 이제 불길이 계속 남아서 땅 속에서 타는 게 지중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관화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다고요. 이 위에 강원도에 전번에 음, 뭐죠? 강릉인가 어디 그쪽에 네. 산불 났었을 때 막 그때 소나무들 위쪽을 많이 탔거든요. 막 절도 음, 막 파손되고 그랬을 때 보면 그게 이 위쪽으로 막 불길이 막 날아가서 도로도 막 뛰어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관화가 제일 음, 우리나라는 크고요.
산불 발생하면 뭐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쟤는 질소, pH가 인륨, 황 이런 네, 것이 이제 많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재가 쌓이기 때문에 pH가 올라간다. 네,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거. 네, 그다음에 여기서 5번은 틀렸죠. 이게 보면 이게 뭐예요?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 산불의 요소는 뭐예요? 연료까지 열, 맞았는데 연료, 열하고 공기입니다. 열, 공기. 열공기, 연료, 네, 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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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기, 연료, 공기. 그 다음에 확산은 계곡부, 비탈진 곳이 더 대부분, 빠르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방화수림으로 적당한 거 아직 안 했는데 방화수림 적당한 거 볼까요? 운행나무, 불참나무, 숲이가 두꺼운 거 이런 거, 떡갈, 느티나무 이런 것들이 잘 저기 하고요.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 아웨나무 뭐 이런 것들이 아웨나무, 뭐 생달, 후박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아웨나무, 굴거리나무 이런 거, 동백나무 이런 것도 이렇게 내화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 보면 내화 수립률 조성에 적합한 수준은 황벽나무도 저기 두껍잖아요. 그런 거. 불참나무, 가시나무, 동백나무 이런 게 이제 내화령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산불 중 수관이라고 그랬어요. 수관이 아니고 수관은 이제 줄기 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수관화가 크다. 그다음에 산불에는 이제 재는 질소 성분도 많고 인도 많거든요. 칼륨도 많은데 음, 척박화를 막아준다. 척박하게 하는 거죠. 그죠? 얘들이 공국도 막고 그러면서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척박하게 한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다음 113번입니다. 다밥에 대한 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다밥은 뭐라 그랬어요? 땅이 이제 이렇게 땅이 있다 그러면 다져지는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음, 있거나 뭐 차량,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중장비 이런 게 다니다 보면 일정한 공간에 부피가 있는데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전번에 우리 토양 계산할 때 용적 밀도는 뭐예요? 공식이? 용적 밀도 부피분의 무게, 부피분의 무게죠. 부피분의 무게, 네, 그러면 부피분의 무게니까 결국은 이 토양의 이 부피는 줄어들어요. 그죠? 부피는 줄어들고 무게는 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네, 짓눌려도. 네, 그러니까 이 용적 밀도는 증가하겠죠. 그죠? 부피가 줄어들. 네, 음, 용적 밀도는 어떻게 해요? 증가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1번부터 틀렸네. 그게 다밥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다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써줄 게 뭐야? 용적 밀도가 증가한다. 용적 밀도 공식 음, 써주고 부피분의 무게이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용적 밀도는 증가한다. 또 다밥이 발생하면 아까 대공국, 뭐 소공국 얘기했죠. 대공국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밀도도 빽빽해지고 기계적인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토양 내 수분과 공기 이런 게 유통이 이제 불량해져서 뿌리가 호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도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공기가 안 통하니까 미생물이고 음, 식물의 뿌리도 호흡을 못 하니까 생장 위축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교환 방해라는 게 뭐예요? 산소가 잘 이제 공급을 막기 때문에 가스 교환 방해되고 뿌리 생장도 감소되고 토양의 공급률 감소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수분 침투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밥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나왔죠. 밀양원소. 그죠? 밀양원소 외우셨어요? 바로 찾을 수 있죠.
저는 어떻게 철망 아연 철망 구? 구. 아구 연북물 철망 아, 아구 구. 연북물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한 번만요. 아니 그냥 설마? 각자 외우시면 돼요. 그것까지 그냥 철망 예. 염 염불 아니 철망 아구. 아구 아구 구. 아구는 아연구리 철망 아구 염 인도. 금몰 염소 붕소몰 철망 아구 염북몰 이렇게 예. 문장을 그다음에 대량 원수는 촌수 피카마카 이렇게 해요. 촌수 CHONS PK 마카 수비가마카. 그 그건 피카. 나름대로 수비가마. 외우시면 돼요. 그것까지. 예. 예, 그래서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죠. 1번이죠. 그죠? 철망, 아구, 연북몰. 거기 딱 들어가는 거고. 뭐, 카드뮴 이런 거는 오염물질이고, 구리는 많은 거고. 납. 예. 철망, 아구, 연북몰. 철망, 아구, 연북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115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농약에 대한 겁니다. 농약. 지금까지는 뭐, 수목 관리하고 뭐 방화용 뭐 그다음에 내습성이냐 뭐 건조에 강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적지적소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 어떤 나무가 어떤 토양에 잘 자라나. 음, 그리고 나머지 뭐 토양하고 생리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수목 관리는 조금 농약만 잘하면 예, 점수 좀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농약에 대한 건데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이렇게 구조식을 써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화학식을 막 써놨어요. 이게 화학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화학명이죠. 화학명. 그죠? 화학명은 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디프로벤주론하고 수화제 수화제 분명,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품목명이죠. 분명명. 그죠? 품목명. 네. 음, 디프로벤주론 이런 거만 디프로벤주론은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 디프로벤주론이라는 거 일- 일반명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명. 그 디밀린이라는 네. 농약이거든요. 이거는 특정 회사의 비밀명. 상표명이죠, 그죠? 상표명. 이게 중요합니다. 음, 이거는 그래서 품목명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가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나 명칭 이것도 뭐 가끔가다 나오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다시 보시면 이제 화학명은 화합물, 화학 구조를 이제 써놓은 거고요. 일반명은 이제 세계적으로 뭐 ISO라든가 BSI, 안시 이런 데서 단순하게 뭐 써놓은 거. 많고 제부 영어로 이렇게 써놨으면 이거 일반명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 이름이잖아요. 품목명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농약 이름에다가 제형을 붙인 겁니다. 많고 제부의 일반명에다가 뭐야? 이걸 한글로 쓰고 거기다 유젠지 또 뭐 수화젠지 이렇게 제형을 붙이는 게 음, 품목명이고요. 상품명은 회사에서 이제 이름 에, 농민들 대상으로 이제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붙인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여기 그 농약이 있거든요. 네? 농약이 있습니다. 여기 디밀린. 아, 있어요. 갖고 계시요? 네. 보여줘요, 그러면 한번. 네, 여기 지금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오, 디프로벤줄은 잠깐만요. 저도 보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로벤더. 디프로벤줄은 다시 보여줄래요? 예, 지금, 디밀린 보이네요. 그죠? 디밀린. 예, 아, 네. 디밀린 네, 100g 있네요. 예. 주론이니까 지금 15번인가요, 이게? 번호가 적혀 있나요? 작용기자. 그 번호가 있잖아요. 왼쪽인가? 번호가 이제 작용기자기 중요합니다. 이게 주론 음, 전번에 예, 했듯이 15번 여기 나옵니다. 예, 예.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주론, 아, 뉴런 이런 게 작용기자 전번 했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탈피를 못하게 뭐라고 해갖고 키틴 합성 저해제라고 그랬잖아요. 키틴. 맞아요. 맞아요. 키틴, 듀런, 누런 같은 경우는 이제 탈피를 해서 커봐야 음, 되는데 크지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이런 듀런, 뮤런 뭐라고 끝나는 키틴 키틴 생합성 합성 저해제, 저해제. 네. 키틴 합성 저해제 이렇게. 합성 네, 저해제. 네. 지금 보셨죠? 네. 디플로벤주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디플로벤주론. 들어서 미국 흰불나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네네. 디플로벤주론을 친다고 그러면 네. 우리 남의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바로 죽지는 않는데요. 이게 바로 죽지 않고 얘가 탈피를 음, 못하고 이제 크지를 못하는 거죠. 그 모양으로 음,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생장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번데기로도 안 죽, 되고 죽는 음, 거죠. 이제 추워지면 그대로 죽는 음, 거죠. 이제 치면은 떨어지는 건 바로 떨어지는데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예. 예. 바로 안 죽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키틴 합성 저해제 이 약은 신경 뭐 이런 걸 차단하는 게 아니고 네. 탈피를 못하게 그러니까 껍질에. 생장을 못하게 하는 음,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바로 뿌려도 죽지는 않고 또 그냥 땅에 떨어진 상태로 있고 음, 크지를 못하는 거죠. 좋은 거 보여주셨네요. 음, 직접 보면 좋은데 이게 이제 실물을 갖다 놓고 저도 뭐 농약 전번에 뿌리면서 많이 갖다 놨어요. 빈병 갖다 놨는데 지금 옆에 있긴 한데 음, 꺼내기가 귀찮아 갖고 지금 엄청 많이 종류별로 막 음.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빈병 그 좀 씻어 갖고 놓고 있는데 옆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셔요? 죽, 그럼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양시에서 있습니다. 고양시에서요? 예. 오.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나무의사가 계셔요? 네, 나무에서 저 두 분 있습니다. 두 분이요? 네. 어, 음, 내가 알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이 그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 안 네. 하셔도 돼요. 교수님 아실 거라 그러더라고. 예, 같이 다들 공부했을 것 같아요. 예. 예. 116번으로 하겠습니다. 농약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살포 방법은 뭐 분무법 있죠. 예, 분무기를 뿌리는 게 분무입니다. 그냥. 예. 일단 미스트법이 있습니다. 미스트법은 기계를 사용해 갖고 이렇게 음, 가루 이렇게 날리듯이 이렇게 날리는 건 미령살포법하고 비슷하거든요. 미령살포법은 또 이제 드론으로 뿌리는 그런 방법 이런 겁니다. 여기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음,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해설부터 볼까요? 네, 해설부터 가서 분무법이 있습니다. 분무법은 우리처럼 희석해서 뿌리는 겁니다. 물에 타서 희석 배수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 하는 거고 분무에게 입자를 이제 작게 해야 되는 거고 분무법은 이제 크기 어느 시험 때인가 크기까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음, 알아두시면 크기 순서대로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네, 마이크로 이거 30. 뿌리면 된다 이렇게 해갖고 분무법 우리가 지금 뿌리는 게 다 분무법이잖아요. 그다음에 음, 미스트법은 과수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 가면서 뿌리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골고루 뿌려주고 이게 SS기, 뭐라고요? 한다고요? SS기. SS기라고 그래갖고 큰 나오는 통도 이렇게 크고 그죠? 예. 거기서 이제 막 회전하면서 음, 풍압으로 약을 막 뿌립니다. 그래서 과수 전용 이제 분무기인데 고속 분무기인데 살포와 그 농도가 예, 더 진하게 치거든요. 3배에서 5배. 음, 그다음에 이 인건비도 절감되죠. 그래서 크기는 분무법에 아까 보다 작죠. 그죠? 미스트니까 엄청 그 분말이 작습니다. 35에서 100 음,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항공살포할 때는 ULV라고 그래갖고 얘는 더 강하고
고농도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강하고요. 그러니까 물은 많이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농도를 짙게 해서 항공살포할 때 음, 뿌립니다. 드론 방제, 요새 음, 드론 방제 많이 하잖아요. 얘들은 이제 부착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세하기 때문에 얘가 전기적인 신호를 띄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붙거든요. 부착 곤충 음. 같은데 표면에 그 밀양살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고요. 교수님, 예. 미스트법은 입제를 뿌리는 건가요? 가루를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액체를 뿌리는 건가요? 입자를 미스트법. 미립해서 입자를 하기 네, 때문에 이것도 약간 분무법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농약을 타는데 더 고속으로 아, 회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네네. 그러면 쉽게 가루가 얘기해서 더 작게 분무법이나 나오고 미스법은 그 액체로 만들어서 희석해서 쓴단 말씀인가요? 아니면 가루 그 자체를 뿌린다는 희석이죠. 말? 이것도 희석하죠. 아, 분무법이나 미스법 두 개 다 그렇단 예, 예. 말씀이시죠? 여기 이제 아, 뒤에 나올 네. 건데 문제가 한번 볼까요? 음, 네, 또 다음 문제가 요거입니다. 그거 희석살포. 음, 여기 보시면 농약 제형에 따라 희석하는 것도 있고 직접 살포하는 게 네, 있습니다. 근데 희석할 때는 어떻게 네, 해요? 공식이 어떻게 해요? 농약 사용량은 농약 사용량은 뭐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번에 얘기했죠. 농약 사용량은 성량은, 희석 배수분에 네, 뿌리고자 하는 물의 양 이렇게 했잖아요. 물의 양. 안 했나요? 전번에? 네, 했죠. 농약 사용량은 농약을 얼마나 뿌리려고 그러는 거는 그 음, 공무원들이나 여기 저기에 있어요. 희석 배수를 얼마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음, 들어서 1톤을 뿌린다. 네, 뭐 500배기로 하라. 그럼 농약을 얼마나 네. 타야 돼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X 곱하기 500 하면 1톤은 아니 농약 1000이니까 20. 공식부터 계산하면 되잖아요. 뭐 네네, 농약 사용량은 희석 배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희석 배수가 분모로 들어가죠. 500분의 네네, 500배. 500배 그랬으니까 500분의 희석 배수분의 천, 아까 량. 1톤. 1톤이니까 네, 1톤이니까 1000인가요? 예. 네, 1000리터를 하면 얼마예요? 뿌릴 양은 20, 20. 20ml를 뿌리면 되죠. 그죠? 네, 얼- 네. 아니 20이 아니라 2미 1톤이니까, 톤이니까 또 1000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네. 1000이니까 얼마야? 1000을 또 곱해줘요. 잠깐만요. 그죠? 네네. 1000이니까 2만이니까 하나, 둘, 세 20리터, 개. 20리터. 하나, 둘, 세 개 나니까 5, 2, 2, 50이니까 두개 떼고, 두 개 200, 이 떼고. 5천이 되네. 그죠? 아니, 2천. 네, 2000ml를 뿌리면 되겠죠. 2000ml. 그죠? 200, 맞죠? 200ml 같은데? 아니에요. 500배에다가 공을 두 1000에다가 개, 또 1000. 하나, 하나, 둘, 둘, 세 셋, 넷, 개. 다섯, 여섯 한번 개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공이 하나, 둘, 셋, 하나,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음, 여섯 개인데 두 개를 나누면 두 개를 빼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만 오, 나누기 하면 5 하면 얼마야? 2리터 맞아요, 2리터. 2000. 2000리터 맞아요. 2000, 2000ml, 2000, 2000인가? 2000ml니까 2리터. 2리터를 뿌리는 거네요. 그죠? 네네.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예, 그렇게 하면, 계산하면 되고, 다시 돌아가서, 농약 제형은 희석해서 뿌리는 게 있고요. 이렇게 물에 타갖고 하는 게 있고, 직접 살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화제 가루 네. 같은 거를 물에 타는 거, 이제 우유같이 생긴 거를 타는 거, 또 액체로 된 거,
이게 투명한 액체 이런 거로 해서 요렇게 또 복합 제형이 있는데 이제 요런 게 이제 다 희석 저기입니다. 나중에 또 할 거고요. 희석 살포고 직접 뿌리는 거는 분말로 뿌리는 겁니다. 분재 같은 거, 입재. 음, 요런 문제. 것들이 분재, 입재 잘 나오거든요. 수화제, 유제, 액제 요런 거는 희석이고 직접 살포는 분재, 입재. 가루로 된 거 이런 걸 분재라고 그러잖아요. 얘들은 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 분재, 미분재, 저분산 분재, 미립분재 뭐. 또 입재는 그 뭐 이렇게 가루 토막 낸 거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아주 가는 옛날 그 저기 우리 약 우유. 먹을 때 약 먹을 때 이렇게 그 가루약 있잖아요. 아주 분말로 된 네. 거가 이건 이제 분재고 약간 좀 굵은 게 있어요. 그죠? 짧게 덩어리 가루. 덩어리처럼 생긴 거 이런 걸 입재. 음, 음, 이거는 이제 직접 살포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한 지금 하는 거는 이건 다 뭐 이런 거죠. 미탁, 수용 이런 거는 타갖고 약을 타서 물하고 음,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희석살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음. 살포는 이제 가루를 직접 뿌리잖아요. 옛날에 막 그냥 가루 어디 안 타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뿌리는 저도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분재 같은 거, 입재 같은 거 뿌리려면 골고루 뭐 안 뿌리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뿌려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게 있고 뭐 하다 그랬죠? 요거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네요. 이해는 되겠죠? 예, 예. 예. 그래서 몇 번까지 했죠? 아무튼 예, 예. 이게 살포는 분무 미스트 미량 살포법이 있고 농약의 작물 부착은 제형이라든가 부착량은 잘 분나한 거 이런 거는 제형이 어떻게 생겼냐 살포액의 농도라든가 작물 종류에 따라 이제 달라지죠. 부착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종류에 따라 틀리고 농약 효과는 살포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살포할수록 효과는 계속 증대한다. 틀리죠. 적당히 해야지 그죠. 너무 네. 음, 약해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농약 뿌림으로써 더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거고 무인 멀티콥터로 농약을 살포할 때 이게 드론. 드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주변으로 비산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게 막 난리더라고요. 그다음에 희석살포용 농약의 경우 정해진 희석 배율로 조제하여 살포하지 않으면 약효가 저하되거나 약해가 유발될 수 있다. 쉽게 풀을 수 있었던 문제 같고 예제 형태가 액상이 아닌 거 고르는 겁니다. 지금 액상이 아닌 거는 뭐예요? 수용제. 액제는 당연히 저기죠. 액제죠. 그죠? 음, 유제도 음, 미탁제, 수용제, 분지. 수용제. 수용제, 수용제, 예, 예, 수용제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고상 액상이라는 걸 또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수화제 보면은 이제 고상으로 가루. 나눠지고 액상으로 나눕니다. 유제는 이제 액상으로만 돼 있고요. 액제구는 고상으로 돼서 이렇게 넣으면 물에 이렇게 잘 녹는 게 있습니다. 액상은 액제로 돼 있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액상을 고르는 거였잖아요. 액상이 아닌 거를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교수님 미탁제가 뭐예요? 미탁제는 약간 더 엄청나게 가늘게 된 겁니다. 아주 가는 게. 어떻게 네. 표현할 수가 없네. 이건 유제의 특성을 좀 더 좋게 만든 게 미탁제예요. 아, 네. 유제의 특성을 좀 더 유제의 단점을 좀 더 유제의 개선해서 단점을 만든 게 유탁제고 미탁제예요. 음, 좀 어렵죠. 그렇게 그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그죠? 요 표를 해야지 액상인 거냐, 뭐 희석살포제 중에서도 또 수화제, 유제, 액제 중에서도 또 액상과 고상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화제 액상이든지 뭐 유제 액상이든지 음, 액상의 이 액제든지 이런 것도 고상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고상은 간단히 수화제하고 수용제뿐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네. 종류 문제 풀면서 계속 이제 나오니까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지금 몇 분이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길어요. 9시입니다. 네, 9시에? 118번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118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이거는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해설, 아이고,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니까. 이제 농약의 이제 잔류 성분을 갖고 이제 안전 상태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동물이 있습니다. 쥐 같은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쥐 같은데 약을 먹여봐요. 매일 일정량 농약을 2년 동안 투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2세대 이상 걸쳐서 자손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조사를 한답니다. 이렇게 먹여봤는데 전혀 부작용이 없더라. 이거를 노엘이라고 해요. NOEL. NOEL. 노 업저브드 이펙트 레벨. 그래서 전혀 부작용이 없는 거를 NOEL. 이거 거기다가 더 안전하게 하려고 안전계수 얼마를 100을 또 곱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부작용이 없는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부작용이 없어요. 그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안전계수를 거기다가 이제 곱해서 산출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NOEL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한 값. 이게 일일 인체 일일 섭취 허용량 ADI가 되겠습니다. NOEL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하면 ADI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약물을 평생 동안 걸쳐서 섭취해도 현재 동물학적 지식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는 일일 최대량을 일일 섭취 허용량 ADI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됐죠. NOEL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한 게 ADI. 그 다음에 또 잔류 허용 한계라는 게 있어요. MRL, 맥심 레지듀 리미트라고 그래서 잔류 허용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용 농산물을 해서 여기 ADI 있죠. 일일 허용 섭취량에다가 체중까지 곱하고 그거를 일일 농산물 섭취량으로 나눈 게 잔류 허용 한계 MRL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개념 잡는 게.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류
아니, 독성 시험을 했어요. 독성 시험을. 이게 인체에 해로운가 이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갈 건데, 이거 ADR은 일위 섭취 용량이고, MRL은 농약 잔류 활용 기주고, NOEL, 노엘은 최대 무독성 용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에다 안전계수를 곱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어디에다가? 제일 기본 되는 게 뭐였었어요? NOEL. NOEL, 그죠? NOEL에다가 안전계수 얼마요? 100을 곱해서 나온 게 뭐라고 그랬어요? ADI라고 그랬죠. ADI, AD 설치 허용량. ADI. 그렇죠. ADI. 네. 여기다가 아까 국민의 뭐 체중하고 일일 섭취량하고 잔류 농약 성분을 기준했어요. 그걸 기준을 뭐라고 해요? MRL. MRL로 됐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 요 표가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그죠? 농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부터 생각하시죠. 요거는 이제 뭐 기준이고요. 2년 동안, 2세대 동안 영향을 아무도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작용량을 NOEL이라고 하고 거기다 안전계수를 곱한 게 ADI라고 합니다. AD, 일일 섭취 허용량. 여기까지 이해되죠? 부작용량, 안전계수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ADI가 나오면 잔류 허용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MRL이라는 거, MRL. 이 잔류 허용 한계 농도는 ppm으로 계산을 하고요. 네. 그 생산된 농산물을 적용, 일일, 만약에 뭐 배추가 있다. 그 사람이 일일에 몇 킬로그램을 먹었나, 응? 이걸 이제 분모로 놓고 거기다가 여기 ADI, 노엘에다 또 100분을 곱한 그거를 허용에다 넣고 걷다 체중을 곱해서 나눈 ppm으로 계산하는 게 MRL이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네.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그 120번까지 하자고요. 한 김에. 그리고 네. 요거 전번에 했던 문제니까. 네. 에르고 스테롤 생합성 저의 작용 기작을 지닌 살균제가 아닌 거. 전번에 테부코나졸이 무지하게 잘 나온다고 그러죠. 시험에. 기본으로 나와요. 2대 때부터 계속 나왔고 테부코나졸. 여기 보시면 네. 테트라코나졸, 테부코나졸, 나졸로 다 끝나잖아요. 네. 이거는 얘는 전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합성 에르고스테롤 생합성 저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그랬죠? 아무튼 생합성 그리고 얘들은 나졸로 뭐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 그랬잖아요. 작용기자. 네, 이 음. 가나다라로 살균제는 가나다라예요. 네,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시험에 제일 나오는 게 요거. 이거 계속 1회 때부터 나온 거예요. 네. 팔구구나. 박에서 생합성 스테롤 저해라는 거예요. 이 살균제라는 그 곰팡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얘는 막이라고 그래서 세포막이 있어요. 그죠? 네, 세포막이 있고 그때 그 안에 원형질막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형질막하고 세포막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아무튼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이 있거든요. 그 안에 원형질막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이거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 그러니까 이 세포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균사 자체를 못 만드는 거잖아요. 얘는 작용기작 번호가 4이래요. 사막을 저해했어요.
교수님 그 참, 화면에 제가 사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다시 예, 보겠습니다. 장면을. 4일. 아, 4일, 예, 예. 그 농약 이름은 아, 뭡니까? 이거 바이코요. 바이코. 예. 어, 거기 저기 있을 텐데, 품목명이라고 돼 있어요. 품목명은 그 비터타놀 수화제. 음, 비타타놀. 어, 예. 비타타놀수화제, 예, 예. 바이코. 요겁니다. 요거요. 비타타놀 요거. 예, 음, 요거. 보이죠? 다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코. 그래서 이제 4일로 해당되는 거는 이제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세 가지. 이미다 졸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리아 졸개가 있습니다. 저, 트리아 음, 졸개. 그다음에 피리미린개 이렇게 피리미린개. 그래서 우리가 트리아졸 하면 나졸로 끝난 게 다 이게 이제 메트코나졸 시험에 잘 나옵니다. 메트코나졸 2회인가 네, 3회 때 나온 거고 테부코나졸 1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요거까지는 이제 알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나졸로 끝나지 않는 것도 애우셔야 돼. 이미다졸계 같은 경우는 트리플로 미졸로 끝나죠. 나졸, 미졸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아, 하나죠. 프로클로라졸, 나즈, 미즈, 라즈, 나졸. 그 다음에 지금 보여주신 여기 디니코라졸, 마이클로 뷰타닐, 타닐로 끝난 게 있어요. 뷰타닐, 그죠? 얘도 트리아졸계고요. 그 다음에 비터타놀 지금 보여줬죠, 이거. 메트코나졸 그 옆에 네. 비타타놀이 있는데 얘는 트리아졸계입니다. 그래서 나졸로 뺀 거를 나머지를 외우셔야 돼요. 트리아졸계, 이미다졸계, 그다음에 피리미린계. 그래서 페나리몰, 뉴알리몰 이렇게 있어. 어렵죠. 몰로 외우시고 지금 네, 4일에 속하면서 막의 생합성을 이제 이 스테롤로 돼 있거든요. 단백질 종류인데 이 막이 이 스테롤을 못 만들게 생합성을 네,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 살균제를 뿌리면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이미다졸계, 뭐 트리아졸계, 피리미딘계 이게 막에서 생합성 저해하는 게 뭐 어떤 계통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다 이 포함된 거를 다 물어볼 수도 있고 어렵죠 사실. 그런데 나졸 뭐 네,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내가 볼 때는 나졸, 탄일, 음, 뭐 미졸 나졸, 뭐 이런 아니,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네. 이죠. 네. 또 몰도 생각하시고 뭐 무슨 뭐 뭐, 쇼핑몰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음, 사막에 뭐 저는 이제 사막에 뭐더라 스트레스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사막에 뭐 무슨 나졸 뭐 아무튼 그런 사막에, 식으로 연관을 시켜서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는 되셨죠? 네. 지금 예, 썰, 좀 약,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것도 이제 작용 기작 물어봅니다. 지금 작용 기작 다 물어봐요. 계속 작용 기작이에요. 근데 공부하실 음,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죽나 하는 거 이제 다음은 이제 살충제 지금 그 설폭시 프로로라는 게 있습니다. 설폭시 프로로 이게 이제 솔라방 주로 많이 쓰거든요. 사씨 아까 전번에 우리 4A, 4B 했잖아요. 뭐예요? 네, 또 사로 시작된 거 신경계 저 신경, 물질 저해제 신경과동조, 차단. 네. 신경 네, 물질 뭐예요? 신경 물질이 아세트콜린 아세트콜린, 에스타라제. 에스테라, 네, 네, 요거를 운반 못하게 이제 차단을 해서 신경이 이제 막 음, 떨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답은 신경물질 수용체 연조 그리고 자꾸 문제 풀면서 늘려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전번에 4A, 4EB 했고 이번엔 4C가 나왔죠. 사자로 음, 시작되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 신경, 네. 설폭사플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제 그렇죠. 쌀로. 작용기작을, 타자 작용기작이에요. 121번 뭐 이런 거. 나머지는 좀 어려운데, 에, 그냥 해버릴까요, 다? 그래야지, 예. 예. 저기 할게요. 그러면 할게요, 그냥. 121번. 이제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글루포시네이트는 이거 글리포세이트라고 전번 했죠. 글리포세이트가 1번 네. 선택적이다, 비선택적이다. 비선택적. 예, 비선택적입니다. 얘는 뭐를 못하게 네. 한다고 그랬어요? 글루타민 합성 저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글루타민이라는 게 뭐예요? 포도당의 전구물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도당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네. H11, 10입니다. 글루타민. 그냥 외우셔요. 글루타민, 예, H.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얘는 글루타민 합성을 비선택. 저해하는 H10이다. 그 네. 다음에 티아페나실 액상수화제. 티아페나실은 엽록소, 얘는 엽록소에서 만들지를, 엽록소 자체를 못하게,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답은 네. 글루타민 합성 저해,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이게 많이 나거든요.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이거 글루포로 시작되는 거는 아무튼 합성, 글루타민, 비선. 아미노산 뭐 이런 거 만드는 걸 저해한다. 그다음에 음. 티아페나실은 이제 이거 엽록소 이걸 못하게 한다. 광합성을 못하게 한다. 그래갖고 이 티아페나실 특징은 뭐예요? 광합성을 못하게 해갖고 이 농약을 뿌리면 맑은 날에 더 적이 된대요. 빨리 나타난대, 효과가. 그런 특징이 있고. 음. 그 다음에 122번입니다. 요거는 처음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이런 거는 못 들어봤는데, 우리가 처음에 한원만 잘 알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제 여기 뭐냐면 농약을 이제 만드는데 주로 산화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농약은 산화 요소. 대사 과정 중에서 이제 작용 기작을 하면서 효소라는 게 뭐예요? 빨리 촉진하게 만든 거잖아요. 빨리 작용을 나타나게. 그러면 환원을 쓰는 게 좋을까요? 산화가 좋을까요? 우리가 산화. 산화가 좋겠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면 우리 생리작용 전번에 할 때 니트로기 아민 변화라는 거를 배웠어요. 니트로기 아민 뭐냐 해설 보겠습니다. 니트로기 아민 변화는 니트로기가 뭐야? NO2의 2가 아기산. 예, 산소를 환원해서 이제 산소를 환원하고 수소를 이제 땡기는 거죠. 공. 이거 네. 뭐예요? 환원이죠, 환원. 예. 네. 이게 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화효소에 물어봤는데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거 환원이잖아요. 이거 다 발을 고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죠? 나머지는 이제 아. 예. 좀 어려웠는데 일반적으로 산화 환원만 알았으면 이게 맞아요. 환원이라는 것만 우리가 저기 했잖아요. 질산하고 질소 환원 작용 네. 했었잖아요, 그죠? 암모늄이 NH4 플러스가 와. 이게 NO3. NO3로 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NO3가 산화. 산소잖아요. 산화작용이죠. 네네. 네. 네네. 그 다음에 이게 거꾸로 이쪽으로 갔어. NO3가 암모늄 형태로 갔어. 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소로 네네. 가는 네. 거죠. 네. 네.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환원이라고요. 지금 니트로기가 아민으로 바뀌는 게 아민이 암모니아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변환하는 네네네. 건 환원이에요. 네. 개념 대충 알겠죠. 뭐 네. 네. 나머지는 에폭시, 그다음에 오 탈 알킬화, 그 방향족 수산화, 산소 원자의 황원자 치환 이런 것들은 다 산화 효소예요. 산화 효소. 농약이
잘 작용하도록 하는 산화 효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이 산화 효소는 다른 것을 생략하고 살충제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그 효과가 상승한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거 에폭시화 시키고 뭐 방향족 수산화하고 그러면 농약이 빨리 효과를 발휘한다. 그게 산화 효소들인데 산화 효소들 중에는 뭐가 있냐? 에폭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에폭시 같은 경우는 뭐 원자 구조 엄청 어려워요. 전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산화 효소의 메커니즘 방법이고 구조를 산소 원자하고 결합해요. 그래서 산화죠. 그다음에 오탈알키라는 이건 물질이 산화 효소에 의해 촉매되는 반응 이렇게 O가 붙어서 그냥 방향족 수산화도 OH 수산화기가 도입되는 거죠. 수산화 이건 산화 반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산화 뭐 알키라 에폭시와 이런 건 다 산화 효소다. 농약이 잘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다 산화 효소들이다. 환원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렵죠.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뭐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처음 들어본 문제도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잘 생각만 하면 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침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내년에 이제 시험 볼 거니까 내년 이제 그 지침이 12월이나 이때쯤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 중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 방침 지침에 소나무 보존 가치가 큰 나무 중 소나무 보호 육성에 관한 그 법적 관리 지역이 있거든요. 소나무 가치가 음, 있는 걸 꼭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소나무 보존 가치가 큰 산림 지역은 전산, 대상이 이렇게 첫째 뭐요? 전산. 보수. 이게 조금 낮은 거고 올라갈수록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보수 지켜야 되고요. 천연기념물 지켜야 됩니다. 보수, 천연기념물, 또 산림 유전 자원 보호구역 내 연구하는 나무, 소나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씨앗 받으려고 하는 그 종자 최종원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용 목재 생산하는 거 있거든요. 경북궁 막 전번에 뭐죠? 남대문인가 뭐 타각고에 그거 막 저기 있잖아요. 막 갈았잖아요. 그런 거 대비용으로 이제 문화재용 목재 생산이 있습니다. 그 생산 구역.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금강 소나무림. 이것도 문화재 쪽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로 관리를 한다. 재선충 걸리지 않게끔 엄청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병원 취소, 영업 정지에 대한 거는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등록했어요. 거짓으로 나무병원 하면 바로 취소가 돼요. 바로. 벌금은 1천만 원. 1년 또는 1천만 원. 자격 미달이 됐는데 했어. 자격 미달로 했으면 1차에는 6개월 경고, 12월 가서 또 경고해요. 그 다음에 3차까지 걸렸어. 세 번까지. 그러면 이제 그때 취소가 되는 거고, 음, 위반하여 변경 등록하지 않아요. 위반해갖고 이제 뭐 변경 다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더니 이거는 3개월, 6개월, 12개월. 그 네 번째 취소가 되고요. 음, 부정한 방법으로는 취소가 돼요. 그럼 뭐예요? 거짓으로 된 거라든가, 부정으로 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폐업 요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는 바로 걸리면 됐어. 취소죠. 그죠? 네, 네 가지. 네. 그렇게 해오시고, 그 다음에 뭐 자료 제출 같은 거 안 했을 때도 걸리거든요. 이거.
이런 거는 이제 500, 여기서부터 자격증 대여가 있어. 첫 번째 걸렸어. 500만 원 되거든요. 12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렸으면 취소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금액은. 지금 요거는 1천만 원 여기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500만 원짜리고, 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위로 다시 들어가서 등록 기준 6개월, 12개월 취소했고요.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6개월, 12개월 취소 이렇게 됩니다. 구분해서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표도 어렵죠. 자꾸 문제 풀다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벌금을 조금 약한 것들은 이제 벌금으로 때리거든요. 음, 이건 뭐 저도 다 못 외우고 그냥 표 보고 지금 하는 거고 있고 자, 어렵습니다. 등록 없이 진료한 자 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처방전 없이 농약 사용했어요. 농약 뿌렸어요. 처방전하고 또 다르게 농약 사용한 거는 1차 때 150, 300, 500 이렇게 더 높아지고요. 진료부가 없었어요. 그러면 50, 두 번째 70만 원, 70? 100, 50, 70. 요거는 어떻게, 요거 네 가지를 외우면 되겠어요. 진료부가 없고 직접 진료 안 했거나 처방전 발급을 거부하고 보수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은 50, 70, 100 이렇게. 진지처. 그다음에 특이한 건 요거.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했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거는 150, 300, 500 이렇게. 어렵죠. 그렇게 외우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 진료부 있는데 이제 요거 나중에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여기 보시면 진료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그래, 명시돼야 될 거부터 하겠습니다. 명시돼야 될 거. 진료부는 언제 진료했고, 그다음에 실제 나무주인 소유자하고 성명, 전화번호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적게 돼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돼 있고, 나무 종류는 뭐고, 본수는 뭐고, 식재 면적은 얼마나 되고, 연도, 언제 심었고, 나이 등 수목 표시에 관한 사항 읽었고, 이제 상태하고 진단해야 되고, 처방에 따른 이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료부는 진료 후부터 5년간 보관해야 돼요. 근데 진료부에는 진료 일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전화번호, 뭐 아까랑 똑같습니다. 나무 어디 심겨져 있고 언제 심었고 수목의 상태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처방 조치는 용량 명칙 용법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처방 일수 이런 것까지 용량 이것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처방전은 하나의 처방전으로 일괄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에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처방 대상 수목 종류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아갖고, 근데 단지 건해, 습해 등 비생물적 경우는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 조치하고 치료 방법이 이제 같은 것끼리 이제 처방전을 모아서 이렇게 발급해 주면 되고요. 서명 후 도장을 찍어야 된다. 서명하거나 그런데 진료일자, 그다음에 유효 기간은 이제 처방전은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보관을 5년까지 보관하고 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유효한 거는 30일 동안 유효하고요. 이 처방전에는 이제 뭐 소유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 흉고 직경까지 재고 뭐 햇빛 상태, 토양 견밀도, 산도, 습도, 생육 환경, 수목 상태 이런 거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거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처방 전에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제 이거 중복해서 수지 저항성이 생기니까 이렇게 중복 투여하는 거를 예, 다르게 기간도 다르게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진료부에 표시하지는 건 생육 환경 이거는 안 적고 진료 결과 수목의 표시 수목 상태 정확 예. 진단 결과 이런 거 적게 돼 있고요. 그 표는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진단서 처방전 이런 거 양식 있으니까 한번 보내드릴 거고 표가 토요일 날은 어디로 옵니까? 예? 아, 표를 어디로 보내주십니까? 카톡에 어떤 파일을 보내, 올려놓겠습니다. 아, 예, 올려놓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은 할 수 있을까요?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저는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합니다. 토요일 그럼 하죠, 뭐 그죠? 토요일 날 9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회부터 병리학부터 할 테니까 지금 2회분 풀었잖아요. 그 네. 범위는 뭐 거의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2회분 풀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125문제씩 풀었잖아요. 벌써 네, 네. 푸른 거예요, 그죠? 해설까지 하면 뭐 거의 중복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근데 똑같이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꾸 문제 풀어보고 또 여기 있는 책자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향문사 책자에 들어가서 더 깊게 좀 하시는 그런 습관도 들여놓고 또 공부를 했으면 정리를 해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메모장에 항상 정리해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계속 달달달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소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뭐 그 외운 거 갖고 풀 수가 없거든요. 물론 한두 문제는 풀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외우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는데, 여러 번 읽다 보면 이해가 돼서 안 외워도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토요일 날 7시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저기, 네, 그, 예. 기본 교재로 사야 하는 책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향문사, 간단합니다. 어떤, 네. 수목 병리학 갖고 계시죠? 예. 아니요, 없어요, 저는. 수목병리학 사야 되는 건가요? 그 양성기관에서 뭐 배우셨는데? 교재를 뭘로 하셨어요? 교재를 그냥 양성기관에서 만든 교재를 주셨어요. 복사해서. 그것만 잘 읽어보셔도 되긴 돼요, 사실은. 근데 그 근데, 시험에, 아니, 그것만 잘 읽어보시고, 저희 병리학 이거 네. 사라 그러셨는데. 근데 어차피 뭐 2차 때면 또 사긴 사야 네.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아, 그냥 해보시고, 네. 지금 보여주시네. 저도 네, 한번 똑같은 책입니다. 이거 안 보이고는 건 안. 똑같은 저 책이고, 책하고 네. 산림보호, 그냥 산림보호, 산림보호학은 조금 분이 안 나오니까 이거보다 네. 수목 해충학 있죠. 네, 향문사에서 나오는. 수목해충학, 네. 네네. 산림보호학은 뭐 가끔가다 나오긴 하는데 몇 문제 안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향문사에서 나오는 수목해충학, 수목병리학, 영, 이경준 교수가 쓴 서울대학교 출판사에 있는 네. 최근에 거, 심리학. 예. 네. 그 그리고, 다음에 네. 네. 토양학은 책이 학문사께 엄청 두껍거든요. 네. 그게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방대해서 글쎄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학문사 거 사시면 좋긴 한데
너무 두껍고, 근데 산림 토양학을 사야 문제풀이, 되는 건가요? 산림 토양학? 거기서는 잘 안 아니면 나와. 토양, 안- 아, 산림 그러면, 토양학이 아니고 그냥 토양학 있어요. 학문서 책에. 아, 네네네. 그럼 이 네 것만 그거든지 네. 아니면 양성기관에서 뭘 갖고 했어요? 그것도 거기도 발행하니까. 복사해서 줬어요. 어, 책을 만들어서 그 교수님들이 음, 자체적으로 책을 복사를 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요, 문제 근데 풀이는 양이 너무 없어요. 작았어요. 너무 너무 작았어요. 작아서, 네. 그거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학문서 토양학을 사시든지 너무 근데 책이 많아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토양학은 그렇고, 이제 수목 관리학도 애매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관리학도, 네, 지금 관리학도 좀 애매한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사시고, 관리학은 뭐 음, 이것저것 짜집기 된 거잖아요. 농약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농약, 네네. 책도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농약은. 아니면 이 책 음, 갖고 뒷부분에 보면 간단히 요약해놨는데, 설명 네네. 듣고 그거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그거로 하시든지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음, 지금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음,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요점 정리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음, 됩니다. 이게 좀 조금만 소홀히 하면, 그러고 오래 가야 되잖아요, 멀리. 짧게 그렇죠. 가서 뭐, 단시간에 뭐 합격되려고 하면 좋죠. 합격되면 좋지만은, 이게 제가 음,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서부터 욕심내 갖고 그냥 막 암기해서 막 그 시험을 본 그런 사람들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꾸준하게 음, 그냥 지금 2019년부터 지금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합격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직 그 음, 5, 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포기 안 하고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되더라고, 2차에. 음, 지금 2차 단톡방 합격자가 이제 막 모아서 저기 하는데, 그렇게 꾸준히, 물론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음, 세밀하게 정리 꼭 해놓으시면서 그냥, 알겠습니다. 근데 열심히는 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일하시고 계신 음, 분들은 잘 안 네. 되더라고, 합격이. 안 되는 이유가 음, 음, 일하시니까 뭐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다 이제 반짝 이제 겨울에 조금 시간 나니까 조금 해서 2월 달이나 3월 달에 시험 있으니까 이제 보는데 항상 점수가 조금 모질라. 왜냐하면은 머릿속에는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갖고 항상 저기 하는데 요번에 음, 바짝 하셔갖고 하시면 될 겁니다. 요분이 알겠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토요일 날 조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네, 7시에 네.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안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음, 음. 주태 선생님은 봉정함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종교적인 저기를 갖고 계신가요? 주태 선생님, 소리 들리나요?